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범과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월 2일 금요일입니다. 월요일 아니고 금요일 1월 2일입니다. 자, 2026년 새해 첫 웜의 신박 방송입니다. 웜의 신박 댓글을 제가 쭉 지금까지 읽었는데요. 읽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봤더니 아니 왜 이렇게 댓글이 읽는데 한참 걸리지 해서 봤더니 154개나 되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채슬리와 저와 또 채슬리 TV에 함께하고 계시는 최밀턴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는 그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올바른 원칙과 따뜻한 가슴 그리고 변함없는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믿음과 소망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 고객분들과 우리 채밀턴 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그런 저희 채슬리가 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채밀턴 분들의 회사와 가정 그리고 일터와 학교 그리고 함께하는 많은 그런 커뮤니티 동호회 공동체에서 늘 건강하시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그런 나날들로 꽉꽉 채워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늘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댓글 좀 읽어보고 오늘 기사도 참 묵직한 기사가 많습니다. 허지원 교수님의 마음 상담소가 또 오늘 올라와 있습니다. 그 마음 상담소의 제목이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셨나요? 라는 또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칼럼입니다. 나중에 기대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좋은 축복의 댓글 올려주셨는데 몇 개만 뽑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싸우지 않는 투자자인 드래컨 밀러의 말을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한 해 동안 가족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고군분투해 주신 채슬리 여러분들에게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라식 수술한 지 20년 정도 되었는데 올해부터 아침이나 저녁에 사물이 2개로 보여서 안과 가서 진료받았더니 녹내장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약물 치료하고 있습니다. 아유, 우리 목동이 아우님이 녹내장 진단을 받으셨군요. 저도 사물이 신호등을 보면요, 라식 수술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한데 이렇게 좀 번져 보이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 번져 보이는 현상이 벌써 저도 97년에 라식 수술을 하다 보니까 사용 연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내년이면 30년 됐다 그죠? 그래서 벌써 이게 20년 넘어가니까 다시 옛날 시력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언제부터인가 한 10년 된 것 같은데 골프를 치면 드라이버 친 공이 떨어지는 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안경을 안 쓰고 있었을 때. 그리고 또 운전을 하는데 밤에 좀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력을 다시 재보니까 다시 0.3 언저리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지금은 안경 안 쓰고 신호등을 보면 초록색 불 옆에 좌회전 신호가 들어온 건지 아닌지가 구분이 안 됩니다. 안경을 안 쓰면요, 너무 번져 보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좀 나타나고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약간 이렇게 서글퍼지는 게 내 몸의 변화, 이렇게 소위 말해서 노화되는 이 피부도 그렇고 그죠? 이런 내 몸의 노화를 보면서
이 마음이 약간 마음의 가을이 오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우리 톰 크루즈 형님이라든지 우리 또 최수종 형님 계시잖아요. 예, 최수종 형님도 저와 같은 또 축구인이신데 그 최수종 형님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보다 한 살인가 더 많으시더라고요. 야,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이 서양에는 톰 크루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최수종 형님을 저희 피지컬의 롤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그 옛날에 그 최수종 형님의 형수님이신 하이라 씨가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밤에 그 다음날 축구 가기 위해서 축구 유니폼이랑 양말까지 다 신고 잔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하는 게 너무 새벽에는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밤에 양말하고 유니폼하고 다 입고 그러고 아침에 알람 울리면 바로 나갈 수 있어요. 아무튼 나이가 들어가면서 에이징 소사이어티 우리 사회 전체가 다 노령화되는 그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어쩔 수는 없지만 내 몸 건강 관리 잘해서 조금이라도 피지컬리 나이는 50이지만 30대처럼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관리를 잘 하면 된다라는 희망을 우리 최수종 형님하고 톰 형님 보면서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동이 아우님도 치료 잘 받으시면서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일하신 모습이 감명의 연속이었습니다. 내년 2026년에도 올해와 같은 일의 연속일 텐데 건강에도 마음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저희 가족들 아침에 그저께 밤에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12월 31일 날 아침부터 오후 선물 옵션 강의까지 그 선물 옵션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12월 31일 날 새벽 3시 4시에 잠든 것 같습니다. 4시에. 그러다 보니까 31일 날 밤에는 정말 집에 가서 저희 형님 가족하고도 다 와 계셔가지고 저녁에 저희 아들하고 다 같이 저희 부모님이 고스톱도 한판 치고 이러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기절했었는데 그래서 부모님 댁에서 자고 1월 1일 아침에 어제 세배 드리고 덕담 이렇게 나누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도 건강 유의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최수종 형님처럼 톰 형님처럼 계속 그렇게 건강한 모습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물 옵션 강의를 10분 쉬었나요? 3시간 1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중간에 딱 10분 쉬고 되게 재밌게 했습니다. 재밌게 했는데 우리 채밀턴 분들의 그 열정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12월 31일 날 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하는데 그 강의를 들으시겠다고 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게 60대 중후반 70대 초 할머니도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시죠? 우리 누님 이모님들 오셔가지고 저희 형님도 사실 저희 형수랑 같이 강의를 들으셨거든요. 그러면서 중간 10분 쉬는 시간에 야 정말 대단하시다. 그 얘기를 하시고 1월 1일 저희 가족끼리 덕담 나눌 때도 그 선물 옵션 강의 때 그렇게 또 학구열이 뛰어나신 그런 이모님들 누님들
뵀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선물 옵션 강의를 제가 선물 옵션 기초 강의를 했잖아요. 예. 이번 강의는 약간 수험생들, 앞으로 이쪽 뭐 투자 상담사라든지 투운사,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봐야 되는 투자자산 운용력 시험, 그 투운사 시험이라고 하는데, 그런 시험 또는 CFA 이런 시험을 준비하는 선수들을 위해서 약간은 이 파생 선물 옵션 개념이 뭔지 그런 걸 좀 쉽고 재밌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관되게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 하지 마시라고. 내가 주식의 고수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기 전까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이쪽 파생시장은 말 그대로 정말 UFC 중에서도 보통 우리가 복싱은 그래도 권투글러브라도 끼고 하잖아요. 근데 이쪽 파생시장은 완전히 그냥 UFC입니다. 니킥부터 해가지고 온갖 주짓수, 거기다가 이 엘보, 한 방에 그냥 기절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내가 주식의 고수가 됐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 하지 마시라고 그랬고요. 내가 주식의 고수가 됐다고 하면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가? 아니요. 주식의 고수가 돼서도 끝까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워낙 이제 한 방에 맛이 가는 분들도 많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살아남아 있냐? 카지노에서 돈 따는 방법은 돈 땄을 때 자리 일어나는 거잖아요. 땄을 때 자리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카지노에서 계속 하다 보면 하다가 그냥 돈 나중에 다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돈 따고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살아남아 있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정말 내놓으라는 분들이 선물 옵션에서 1,000억을 벌었다가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주식을 물론 주식을 200억, 500억 정도 벌었다가 다 날리는 분들도 가끔 계시긴 한데, 가끔 계십니다. 500억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뭐 100억대나 한 200억대 언저리까지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다가 한 500억까지도 벌다가 과도한 레버리지를 신용을 쓰는 그 버릇 때문에 또 한 방에 이제 또 다 날리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긴 했는데, 그래도 주식은 우량한 주식을 묻어놓고 그래도 자금 관리만 제대로 하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데요. 이 파생은 그냥 그 만긴 날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만기에 내가 손해가 난 포지션이 회복이 안 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끝이기 때문에 뭐 기다리면서 시간이 해결해 준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하시지 말라고 기초 개념 쭉 설명을 드렸고, 문제풀이 좀 해드렸고, 실전 투자 전략 이런 거는 얘기를 별로 안 해드렸습니다. 나중에 제가 선물 옵션 실전 투자 전략, 만약에 이런 강의를 찍게 되면 강의 3시간에 한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해서 아예 못 듣게 하려고요. 안 찍을 생각. 근데 이런 그 강의를 찍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하도 우리나라 이 옵션 시장에서 단물을 쪽쪽 빨아가는 이 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실체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이 어떻게 단물을 쪽쪽 빨아가는지 어느 정도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딜레마입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제가 선물 옵션 요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예전에 현대증권 직원분들 강의 마북인가요? 그 인재개발원 같은 데 가가지고 해드리고 했던 게 벌써 한 15년 된 것 같은데, 오랜만에 그 선물 옵션 강의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 스프레드 설명하는데 잠을 갖다가 3시간, 4시간밖에 안 자고 오다 보니까 강의하다가 머리가 좀 멍한 거예요. 쉬운 문제인데 그냥 암산으로도 막 다 풀 수 있는 문제를 풀리지가 않아가지고 막 진땀을 뻘뻘 흘리다가 그러다가 한 5분 만에 다시 감 잡아가지고 다행히 무사히 넘겼는데 아무튼 12월 31일까지도 아주 빡센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전문의 인트로 듣고 있는데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셔서 제가 다 숨찬 느낌이네요. 그러게요. 이제 제가 12월 30날에서 31일 넘어가는 그 와중에 새벽 4시까지 자료 만들고 있으면서 내가 도대체 이걸 지금 왜 하고 있나 엄청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선물 옵션 강의를 한다고 했지 하면서 엄청 후회를 했습니다. 사서 고생했습니다. 우리 채밀턴 분들한테 돈 받고 한 강의도 아닌데 그죠. 채슬님을 만나서 떨림을 체험하니 너무 좋으네요 하셨고, 올 한해도 채슬리와 함께 행복한 투자의 여정을 무사히 보내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작년 인턴 시작을 함께 하면서 올해는 1임 가입이라는 귀한 기회를 얻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2년차 되어 보니 투자 수익과 함께 저도 성장하며 내면이 단단해짐을 느낍니다. 23개월 차입니다. 아니면 1년 넘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아시잖아요. 그죠? 실제 이렇게 열심히 꾸준하게 공부하시다 보니까 나의 투자 실력이 참으로 많이 향상됐다라는 걸 아마 다들 느끼셨을 거고요. 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가 너무 모르고 무모하게 투자했다라는 걸 아마 이 주식 시장이 우리가 요만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한 요만큼, 이 손가락 모양을 조심해야 된다 그죠. 저는 한 요만큼. 이 어마어마한 세상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 알아야 될 게 요만큼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왜냐하면 세상이 계속 빠르게 기술적으로도 진화하잖아요. 그 모든 분야에서 자동차면 자동차, 비행기면 비행기, 그리고 핸드폰은 핸드폰, 교육은 교육대로 계속 진화하지 않습니까? 안경은 안경대로 변색 안경이 생기고 그 세상에 그 변화를 주도하는 수많은 연구원들이 그렇게 공부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그걸 다 따라갈 수 있고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 있다? 그거는 오만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의 마음, 우리가 세상에, 이 넓은 세상에 우리는 요만큼밖에 모른다 라는 걸 아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열심히 계속 조금이라도 더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시작과 끝이 언제나 한결같은 채슬리와의 시간이 저의 생활 패턴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든든한 멘탈 관리 닥터 전무님이 계셔서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틴 한 해였습니다. 멘탈 관리 닥터 하시니까 낭만 닥터, 한석규 씨가 생각이 나네. 우리가 그 분야에서 정말 직업적으로는 프로로서는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는 소위 말해서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잘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그 어떤 낭만이 있는 게, 저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낭만 닥터 드라마를 꼬박꼬박 챙겨보지는 못했지만 참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셨고요. 지난해의 나이에 접어들었기에 현재의 일상에서 만족하며 살았는데 채슬리를 만나며 꿈도 희망도 솟아났답니다. 하셨고요. 네, 우리는 평생 지는 해의 나이는 없습니다. 네. 인생의 반환점을 저도 돌았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우리는 계속 우리 인생은 장대영무. 그래서 계속 우상향할 뿐입니다. 어젯밤 이곳 남독일에는 새하얀 눈이 내렸네요. 50대 중반인 저에게도 동심이 남아있는지 잔뜩 쌓인 눈을 보자마자 기분이 들뜨네요. 제가 이렇게 진정성이 가득한 채널의 구독자이며 인턴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채밀턴 분들, 저희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전 세계 80개국 이상의 애청자들이 보고 계십니다. 80개국 이상.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죠? 새해도 건강하시고 예쁜 공주 아토피도 많이 호전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어제 보니까 또 얼굴이 또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올 한 해 매일 신문과 멘탈 케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올해만큼만 잘 부탁드립니다. 네. 25년 채밀턴 2년 차에 ETF 강의, 차트 강의, 그리고 채슬리 TV의 누적된 시청 시간 덕분에 DC 계좌와 직접 투자 계좌가 턴어라운드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 2026년에도 열심히 들어야겠어요. 아직도 무언가 모르게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너무 모르고 투자했다. 네, 당연한 겁니다. 네. 321번째 좋아요. 한 해 동안 변함없는 채슬리의 소고에 감사드립니다. 채슬리 덕분에 주식 투자의 정도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네.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네. 투자를 몇 년 했는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네. 제대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파인힐 병원의 김진목 선생님 좋은 영상도 유익하게 정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김진목 원장님 이렇게 쳐보시면 꽤 도움되는 얘기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혈압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도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채슬리 인턴이 된 지 벌써 만 2년이 돼가네요. 많은 배움과 수익 얻어갑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만 2년 되신 분들은 확실히 그죠? 참 많이 성장을 했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뿌듯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벌써 다음 달이 되면 2년 되신 분들이 나오시거든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희 인턴십에 올라오는 그 자료가 저희 펀드 매니저들이 매일같이 하는 리서치 자료와 그리고 그래서 또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는지 그런 어려운 내용들인데 그걸 2년이나 하셨다니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10만 금융무사가 10만 금융무사 꿈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길고 오래 뵙고 싶습니다.
채슬리와 함께 처음 투자를 시작하고 24년, 25년 색깔이 다른 장들을 같이 한 것이 너무나 고귀한 인연인 것 같습니다. 드래켄밀러의 유동성의 중요성, 시장을 앞서지 마라. 그쵸? 괜히 너무 빨리 앞서지 마라. 그게 저한테는 참 중요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시장보다 먼저 선 대응을 하거든요. 그게 성격상 뭐 올라가는 와중에 이렇게 주식을 사고 싶어 하세요? 그럼 제 주식 좀 드릴게요. 약간 이런 마음으로 팔기 때문에 마음도 편하고요. 그리고 막 떨어지면서 허리를 지나가고 무릎이 됐다 싶을 때 막 패닉 셀링이 나오잖아요. 제발 내 주식 좀 가져가. 나 스트레스 받아서 도저히 안 되겠어. 뭐 그랬을 때 그러면 제가 좀 사드릴게요. 네,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요. 사서 더 빠집니다.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살 걸. 그리고 팔고 나서도 더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면 사람 마음이 당연히 좀 더 있다가 팔 걸. 근데 솔직히 저희 회사 뭐 고유자금이든 제가 직접 주식할 때는 제 돈은 그런 후회가 정말 하나도 없어요. 1도 없거든요. 예. 제 주식 판 거를 누군가가 사서 또 수익을 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후회는 전혀 없는데, 이 고객 자금을 운용을 할 때는 저희 고객분들이 아니 좀 기다려다가 팔지 그랬어. 왜 그렇게 빨리 샀어?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드실 거잖아요. 그런 게 조금 죄송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길게는 저희 고객분들에게 약속한 연평균 15%를 이제 목표로 결국은 달성한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돼. 좀 더 꼭지에서 팔고 좀 더 바닥에서 사고 이러면 연평균 15%가 아니라 사실 연평균 한 150%씩 나겠죠. 그게 또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팔았는데 나는 어깨에서 팔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고점이 되고 여기가 바닥이라고 해서 샀는데 딱 그게 용케 바닥인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정확한 우리가 이 선이잖아요. 이 막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이 선 차트로 봤을 때 이 선에서 제일 꼭지의 요 한 점하고 제일 바닥의 요 한 점을 과연 그 긴 선의 점들이 이어진 이 수많은 점 중에서 그 점 하나하나를 맞춘다는 게 그거는 사실 불가능의 영역이고 운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재 가치보다 비싸게 팔고 내재 가치보다 훨씬 쌀 때 사는 거, 그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그 점을 맞추는 거는 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하루 지나면 79세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손명희 큰 누님 대단하십니다. 99세 100세까지 하셔야죠. 그죠? 주로 인문예술과 관련한 제 작은 댓글도 자주 읽어주시고 코멘트해 주신 부분들도 감사합니다. 26년은 전반적으로 올해보다 더욱 변동성이 큰 한 해가 될 것 같지만 웜의 신박과 함께 세상의 흐름과 변화를 통찰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프랑스 화가 라울 디피의 말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 구절을 남깁니다. 삶은 나에게 항상 미소 짓지는 않았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삶에 미소 지었다. 한 번씩 이렇게 참 좋은 명언을 남겨주셔서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마비님한테도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삶은 나에게 항상 미소 짓지는 않았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나의 삶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에 우리가 미소를 짓는 게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중해 연안을 수많은 배들이 다닌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사고 없이 다닐 수 있었던 것은 지브롤터 바위에 있는 등대 덕분이라고 하군요. 한 해 동안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등대와 같은 역할, 그리고 삶에 대한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자, 여기서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무 좋은 댓글이 많아가지고 이거 다 읽으면 1시간 정도 될 것 같은데, 요거 다 읽고 연말 특집으로 한번 내보낼 걸 그랬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아무튼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신문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참, 임 감독의 정신만병 12월 31일자 한번 보고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30일에 임 감독은 어떤 정신만병을 했을까 저도 궁금해서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2025년 마감 코스피 75.63% 세계 1위 상승률, 코스닥은 36.46. 야, 코스닥이 이 홀수의 평균 수익률이 제가 39.9, 한 40% 되거든요. 이번에도 얼추 비슷하게 수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코스피가 불을 뿜었어요. 그죠? 코스피가 75% 이상 오른 게 제가 본 통계로는 1987년 그리고 1999년 그렇게가 뭐 93%, 83% 이렇게 수익이 작년보다 더 많이 난 해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대단합니다. 네. 자, 여기서 고문 폭망, 황소는 내가 제일 잘 나가, 우리 개미 투자자가 하하하하. 자, 25년을 마무리하며 임 감독의 정신만평과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의 전쟁터인 주식시장에서 고군분투하며 끝까지 살아남으신 여러분께 존경과 박수를 보냅니다. 올해 우리 정시를 되돌아보면 결국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기회는 위기라는 탈을 쓰고 온다. 작년 말 한국 정시는 세계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절망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자조 섞인 탄식이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코스피에 등을 돌리고 떠났던 그때가 거대한 도약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올해 코스피는 연간 75%라는 경이로운 상승률을 기록하며 전 세계 주요국 중 당당히 1위로 한 해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3천도 보고 보이던 시장은 어느새 4천 고지를 넘어 이제는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라는 놀라운 위치에 서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시장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물론 과정은 순탄치 않았고요. 시장의 흐름도 다이내믹했습니다. 전반기에는 조선방송 원전이 시장을 이끌었고 후반기에는 세상을 바꾸는 AI 열풍 속에서 반도체 섹터가 확실하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활활 불타올랐습니다. 물론 모두가 이 축제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같은 시장 안에서도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을 겁니다. 내년에는 그 소외된 이들까지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임 감독의 정신만평은 늘 여러분 곁에서 시장의 표정을 기록해 왔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외로운 전장에서 지치고 힘들 때 제 그림이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쉼터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라는 그 짧은 공감 하나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25년 한 해 끝까지 버티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6년에도 시장이 웃을 때 함께 웃고 시장이 흔들릴 때 함께 분노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하는 만평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하면서 또 이렇게 2025년 안녕 황소 곰 그리고 우리 색동적으로 입은 개미 투자자 내년에 다시 만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쏠쏠하게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 정신만평 보다 보면. 자, 임 감독의 정신만평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재의 시선 세계 사업 보고. 조금 고리타분한 얘기로 새해를 시작해보자. 사업 보고. 10여 년 전 기업 총수 신년사에나 등장했던 표현이다. 사업으로 나라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뜻으로 여기서 보는 갚다, 보답하다는 의미다. 국가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에 기업이 일자리와 세금, 수출로 공헌하겠다는 인식이다. 사업보국의 국내 원조는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아닐까? 그는 자서전 호암 자전에 이렇게 남겼다. 독립국가 한국의 기업가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 나라 부강의 기초가 되는 민족 자본의 형성이야말로 최우선 과제다. 사업 입지를 굳혔던 것을 제1의 각성이라고 한다면 해방과 함께 결심한 사업보국 신념은 제2의 각성인 셈이다. 때로는 돈벌이주의자라는 비난까지 사면서 고난의 길을 가는 출발점이기도 했다. 일자리 하나 더 만들고 해에서 1달러라도 벌어오는 게 생존이고 애국이었다. 이렇게 호암의 사업보국에는 유교적, 도덕적 결연함이 묻어있다. 그 사업보국의 개념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 지난 한 해 가장 짜릿했던 비즈니스 장면으로 AI 깐부를 맺은 젠선원과 이재용, 정의선의 3샷이 꼽힌다. 사진만 찍은 게 아니다. 젠선왕은 한국에 AI 칩 26만 장을 깜짝 선물로 내놨다. 관세 협상 때 트럼프 대통령을 사로잡았던 마스가 카드도 인상적이었다. 젠선왕이 깐부라서 전략 자원을 덥석 넘기고 트럼프는 마스가를 시그니처 프로젝트로 밀고 나갈까? 그럴 리가 없다. 한국이 보유한 넘사벽 반도체 칩과 조선 경쟁력 덕분이다. 무역전쟁과 지정학 리스크 속에서 말 그대로 존재감 뿜뿜이다. 이쯤 되면 나라를 지킨 보국이다. 아까는 보답한다는 보였다면 이번에는 지키는 보였다 그죠? 갚을보 사업보국이 이병철씨 기업관이라며 지킬보 사업보국은 아산 정주영 스타일과 닮았다. 아산의 기업보국은 진한함에서 나온다. 세월을 사야 한다. K조선이 대표적이다. 최근엔 가스 터빈이 그렇다. 지난해 말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형 가스 터빈을 종주국 미국에 수출했을 때 업계가 화들짝 놀랐다. 제너럴 일렉트릭, 지멘스 등 전 세계 서너 개의 업체만 생산하던 제품이었는데 신출력이 두산과 손을 잡아서다. 여기에 두산그룹 4세 박지원 회장의 20년 설득이 숨어있다. 그는 20년 내내 봉급쟁이 사장이 바뀔 때마다 가스터빈 국산화를 주문했고 어김없이 지금 역량으로는 안 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그렇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때마다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설파했고 AI 시대가 열리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확보에 열을 올리고 안정적 전력 조달이 숙제가 됐다. 덩달아 가스터빈 수요가 급증하면서 투사는 귀하신 몸이 됐다. 이번에는 사업 보국이다. 이때 보는 돕는다는 보네요. 자, 얼마 전 우연한 기회에 독립운동가 김기호 선생 얘기를
듣다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 일제의 고문으로 하반신 불구가 된 그가 48에 대한 교과서를 창업할 때 슬로건이 출판 보국이었다. 가장 먼저 펴낸 게 누에치기, 걸음, 농작물, 두루프리 같은 실업 교과서다. 도서랑 발행 부수가 400부 미만, 돈이 될 리가 없었다. 그래도 그는 실용교육은 갓 태어난 나라가 못하는 일이다. 하지만 누군가 나서서 도와야 한다며 소신을 밀어붙였다. 도울보. 자, 사업보국은 국가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부족한 영역을 민간이 채우는 방식이다. 그렇게 해방 후 실용교육이었다면 지금은 AI나 플랫폼 영역일 것이다. 경제 안보와도 직결되니 보국과 보국은 동전의 양면 같다. 돈만 잘 벌며 문제없다는 시대는 지났다. 독점해도 갑질해도 나라에 기여하니까 괜찮다는 마인드는 이제 소비자가 투자자가 용서하지 않는다. 지속 가능성이 경영 화두가 되고 ESG 열풍이 불면서 세계의 보국은 필수 구비 세트가 되고 있다. 자, 그런데 지금 정부는 어떤가? 여전히 대기업하면 하청업체에 쥐어짜고 서로 짬짬이나 하는 집단이라고 재단한다. 기업인은 벤처 타고 다니며 로비하는 부류로 여긴다. 그러니 노란봉투법에 이어서 제3차 상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 탄력 근로제 확대, 업종별 차등 적용 같은 융통성을 열어두지 않고 주 52시간제 족쇄에 가둔다. 세계는 거꾸로다. 보조금 퍼주고 규제 풀면서 기업을 모시고 있다. 이렇게 급박한데도 일단 기업 때려잡기, 이거야말로 고리타분함을 넘어선다. 지금은 그 이상의 위기다. 사업보국 이런 얘기가 나오면 예전에 박태준 회장님의 철강보국, 저는 그게 생각이 나거든요. 네. 우리가 이 고로를 성공시키지 못하면 우양우 해가지고 0일 만에 다 빠져 죽자. 네, 그러시면서 철강보국을 또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사업보국이 되고 또 이 기업들이, 저는 기업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자본주의에서 저는 장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를 지키고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자본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가 자본을 가지고 많이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본을 벌어오는 저는 장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수가 나가서 전쟁에서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요 상법 개정 이런 거 있잖아요. 요 부분은 약간 잘못 이해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해가 좀 되고 있는데요. 이 상법 개정은 우리나라를 금융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후진적인 그런 상법이 아니라 법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요. 예, 그동안 우리가 너무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만 왜냐면 자본주의니까 돈을 벌어와야 되니까 여기서 지적하신 대로 돈만 벌면 다 되냐, 네, 그런 식의 일단은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래서 독일 가서 광부도 하고 간호사도 하고 하면서 가발 팔아가지고 네, 우리 부모님 세대, 삼촌 세대에서 그렇게 돈을 벌어오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선진국이 됐잖아요. 선진국을 유지하려면 이 금융강국이 되지 않고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제조강국에서는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금융강국이 돼야 이 제조업이 됐든 아니면 소프트웨어가 됐든 AI 혁명이 됐든 이 금융이 제대로 작동을 해줘야, 그래야 계속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빠르게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자본이 투입이 돼주고 사람이 몰리게 되면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좀
행태 중에 일부, 조그만 일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졸부의 행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금융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뢰를 되살리기 위해서 저는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고요. 물론 지금 여당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게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도 저거는 좀 아닌데 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이제 금융 전문가니까요. 다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금융 전문가로서 제가 이거는 아닌데 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계속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우리가 사업 보고도 되고 철강 보고 반도체 보고 자동차 보고 소프트웨어 보고 그러면서 정말로 저는 우리 기업가분들이 존경을 받고 그 기업가분들을 통해서 나라가 부강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최정혁의 마켓나우 2025년이 남긴 세 가지 투자 교훈입니다. 우리 최정혁 교수님은 어떤 교훈을 얘기하셨을까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2025년 역시 쉽지 않은 장세였다. 예상을 뛰어넘는 고관세 정책이 시장을 뒤흔들더니 곧이어 관세 완화와 AI 투자 열풍이 시장의 불안을 빠르게 잠재웠다. 이처럼 투자를 둘러싼 변수는 예측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고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단기 대응에 급급하다 보면 시장의 오랜 역사가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들을 간과하기 쉽다. 새해를 맞아 지난해가 남긴 투자 교훈을 정리한다. 자, 첫째, 급락장에서 쫓기던 매도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렇죠? 공포에 사로잡혀 성급히 매도하면 재매수 시점을 포착하기가 어렵다. 지난해 4월 관세 충격으로 고점 대비 19% 급락했던 S&P 500 지수는 불과 일주일 만에 바닥을 확인한 뒤에 이 바닥 대비 연말까지 38%나 상승을 했어요. 나스닥이 한 44% 정도 올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있잖아요. 거의 110%인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 내재 가치 대비 싼 영역에서는 테크니컬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여기서 팔고 반등이 들어오다가 다시 쌍바닥을 만들면 다시 그때 사야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내재 가치가 싼 영역에서는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바겐세일을 내가 바겐세일을 해주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준 봄맞이 대바겐 세일이었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명품 주식을 바겐 세일 가격에 사야 되는데 내가 바겐 세일을 해주면 안 됩니다. 그죠? 자, 둘째는 S&P 500 지수는 연중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하는 조정을 겪고도 연간 수익률이 상승 마감하는 사례가 빈번하고요. JP모건 분석에 따르면 1980년 이후 연중 고점 대비 최대 하락폭의 평균은 14.1%에 달했지만 지난 45년 가운데 34차례는 연간 수익률이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1980년부터 S&P 500의 연봉 차트 한번 보세요. 연봉 차트 보면 겨우 10번밖에 안 빠졌어요. 그 10번 중에 두 자릿수로 하락한 게 한 5번밖에 안 됩니다. 자, 둘째는 PER인데요. 이 PER로 주가의 고점과 저점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S&P 500 지수는 인터넷 버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인 지금 PER을 이유로 고평가 논란에 시달려 왔지만 현재까지도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PER은 계산이 쉽고 직관적이라는 장점 덕분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가치평가 지표인데 그러나 PER은 주가를 결정하는 독립적인 수치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미래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일 뿐입니다. 기업이 투자 활동을 통해 주주가 요구하는 수익률을 상회하는 성과를 창출하며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 주가는 상승하고 높은 PER 역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제가 팔란티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거 얘기할 때 한 번씩 보면
박전무, 아니 그렇게 PER이 높은 주식을, 그렇게 비싼 주식을 사라고? 네, 이런 댓글들이 한 번씩 있으셨는데, PER은 피터 린치가 얘기한 EPS 성장률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PER이 70인데 성장이 70%다? 그러면 1이잖아요. 그걸 이제 PEG라고 하거든요. EPS 그로스로, 그로스랑 이 PER을 같이 나누는 거죠. 자, 그러면 PEG가 1인데 PER이 7배, 7배밖에 안 되는데 EPS 그로스가 3이에요. 3%. 예, 그러면 2가 넘죠. 2가. 2.3. 예, 그렇기 때문에 PER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 EPS 그로스가 중요하고요. 자, 세 번째, 환해지는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보유 자산의 대부분이 원화 기반인 상황에서 해외 투자 자산마저 환해지로 원화 가치에 고정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 그렇죠. 2025년을 되돌아보면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달러 유출과 물가 상승 우려로 국가적 위기감이 조성되기도 했고, 과거 데이터 역시 해외 장기 투자에서는 환해지를 하지 않는 그냥 환노출 전략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성, 변동성 대비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데 더 유리함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2025년 시장은 장기 투자에서 복리의 힘을 온전히 누리려면 무엇보다 투자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단기적인 시장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고점을 성급히 단정하지 않으며 환해지를 지향해서 구조적 위험을 낮추는 태도가 그 출발점이다.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아주 명료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ETF 뒤에 뭐 이렇게 H 가로 열고 H 그게 해지드 됐다고, 환해지를 했다, 예, 이런 뜻인데 그 해지된 거 하지 마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해지 비용이 장기적으로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은근 그 해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해지 H가 표시된 거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 코스피 5천 오르는 길, 발판은 AI, 함정도 AI. 자, 새해 한국 증시의 향방은 올해 코스피의 화두는 5천선 고지를 밟을 수 있을지인데, 주요 증권사의 전망은 엇갈렸지만 반도체 랠리가 당분간 지수 상승을 이끌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네, 이견이 없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다만 원화 약세로 외국인 수급이 흔들리고 AI 거품론이 확산될 경우 코스피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옵니다. 자,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5인의 전망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한 것은 NH투자증권 4,000에서 5,500이고요. 야, 빠져봐도 4,000 안 깬다는 얘기네요. 자, 조송 센터장이 반도체 중심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본시장 정상화 정책 효과에 따른 재평가가 지속될 것이라면서 3분기 중에 5,500을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고요. 그러면서 코스피 시가총액 투톱인 전자와 하이닉스가 올해 벌어들일 영업이익 기대치가 160조에서 200조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이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이게 160조였거든요. KB증권 역시 올해 코스피가 5천선을 터치할 수 있다고 봤는데, 김동원 KB 본부장은 한국 반도체 수요를 떠받치는 AI 산업의 성장 흐름은 최대 10년간 지속할 것이라면서, 물론 굴곡은 있겠지만 AI 산업 성장의 저점 자체가 올라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표 기술주 매그니피선트 7 상승률이 여전히 S&P 500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고요. 자, 김학균 센터장은 지난달 30일 반성문 형식의 2025년 나의 실수 보고서를 통해서 원화 약세와 주가 상승이라는 기이한 조합에 코스피 4천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이젠 5천 또는 6천 도달도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은 참 보면 겸손하시죠. 네, 항상 연말에 이렇게
반성문을 쓰십니다. 작년에 4천 얘기한 증권사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죠? 자, 비교적 보수적으로 전망한 하나증권과 한투는 상고하죠. 흐름을 예상했고요. 이들은 공통으로 하반기에 원화 약세와 통화 긴축 흐름으로 수급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봤고요. 원화 약세? 하반기에 환율이 더 올라간다고요? 유종우 한투 본부장은 코스피 5천 달성에 실패한다면 주된 요인은 환율이라면서 하반기에는 원화 약세로 완화적 통화 정책에 나서기가 어렵고 수급 환경도 악화될 것이라고 했고요. 원화 약세가 장기화할 경우에는 외국인 순매도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3분기 이후 미국의 고물가 압박이 확대되면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될 것이라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정점을 찍은 뒤 한국 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줄며 코스피가 하락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AI 수익성 악화 논란, 즉 거품론도 주요 변수로 꼽혔는데 박희찬 미래센터장은 반도체 수익에 대한 낙관적인 흐름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면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했고요. 한국 반도체가 AI 거품론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데다가 지난해 코스피 영업이익 증가분의 약 40%가 전자와 하이닉스에 쏠려있는 구조를 그 근거로 들었고요. 유종우 본부장도 추가로 엔비디아 실적 하회 시 반도체주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새 코스피 대장주는 역시 반도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고요. AI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인 HBM에서 한국 기업이 경쟁력 우위에 있다는 분석이고 AI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전력, 원전 관련 산업 역시 유망 업종으로 꼽혔고요. 특히 올해 인공지능 로봇을 포함한 피지컬 AI 시대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자율주행 자동차와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종목이 뜰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조수홍 본부장은 CES에서 피지컬 AI를 내세운 기업들을 눈여겨봐도 좋을 것이라고 했고요. 자, 다만 AI 거품론을 둘러싼 우려와 함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데 AI는 기회이자 위험 요인이라면서 아직 AI 거품을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실적보다 과도하게 주가가 고평가된 기업은 선별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내수주는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크다는 평가가 많았고요. 원화 약세가 지속할 경우 수입 단가 상승으로 소비재 건설업 등 내수 업종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인데 원화가치 하락 국면에서는 업종 간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고 코스피 이익 증가분의 대부분이 반도체에 집중돼 자본시장 상승과 투자가 체감하는 경제 회복은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했고요. 한편 서학개미가 관심 가질 만한 미국 증시는 상반기까지 우호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11월 예정된 중간 선거를 앞두고 확장적 재정기조가 강화되면 유동성이 확대돼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입니다. 김동원 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에서 규제 완화를 시행하고 페드 의장도 측근으로 교체할 경우 금리 인하 기조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AI는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001년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그 엄청난 공산품을 또 배로 날라야 되잖아요. 공산품을 만들기 위한 그 원재료도 엄청나게 수입해야 되고 그때 벌크선이 필요하고요. 그걸 만들어서 또 팔 때는 컨테이너선 이런 것들이 이제 상선이 필요한데 그러면서 우리나라 조선에 조선경기가 물이 들어왔고요. 2002년 11월, 12월 네, 그때 스웨덴의 말메에 있는 조선소 코쿤코 조선소가 그 골리아 크레인이 1달러에 현대중공업에 팔리는 그런 모습이 스웨덴의 공영방송에서 장송곡이 배경음악으로 흐르면서
중개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 구조조정 끝에 2003년, 4년, 5년, 6년, 7년 그 영업이익률이 고점을 쳤던 거는 어떻게 보면 2008년, 9년, 10년, 11년이었어요. 영업이익률이 고점을 친 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조선의 호황이 9년 갔었거든요. 그 와중에 태웅 같은 회사가 130배인가 올랐을 겁니다. 현대중공업도 한 40배. 이번에는 이 AI가 어떻게 보면 이 G2 국가가 공동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AI 흐름이 29년까지는 최소한 가는 흐름이고,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모건 스탠리의 뭐 반도체 겨울 이런 게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좀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이 스팟 가격이 일시적인 이게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 재고가 많아지거나 또 재고가 없어지면 가격 등락이 되게 심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가가 크게 흔들리게 되고요. 그런 걸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그런 모습은 지속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변동성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2029년까지 또 고점 대비 또 30%, 40%, 50% 빠지면 또 공격적으로 사도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또 확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금 관리를 잘 하시면서 투자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투자 그룹 버핏 물러난다. 60년간 누적 수익률 610만%. 자, 워런 버핏 95년 1930년 8월 15일생이신가요? 한국 나이로는 이제 뭐 97세 되셨습니다. 자, 워런 버핏이 물러났고요. 지난달 31일 버핏이 후계자로 지목한 그렉 에이블 부회장이 버핏의 신임 CEO로 1일날 취임을 했습니다. 자, 가치 투자의 대가로 불리는 버핏은 1965년에 망해가던 직물회사 버크셔를 인수해서 60년간 약 610만%에 이르는 누적 수익률을 올렸고요. 같은 기간 S&P 500 지수의 배당 포함 수익률 약 46,000%의 130배를 넘어서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버크셔는 보험사 가이코, 그리고 철도회사 벌링턴 노던 산타페, 아이스크림 업체 데어리퀸 등 약 180개 자회사를 거느린 지주사로 성장을 했고요. 지난해 9월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3,817억 달러, 약 550조 원나 있습니다. 현금이. 주식 자산은 한 410조 갖고 있고요. 주요 투자 포트폴리오에는 애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코카콜라, 쉐브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버핏은 기업의 내재 가치에 주목해서 장기 보유하는 가치 투자로 명성을 쌓았는데 우수한 회사의 주식을 싸게 사서 영원히 보유한다는 이른바 바이앤홀드 전략이 대표적이고요.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 복리의 마법을 믿고 기다려라 라는 투자 철학도 회자되고 있죠. 근데 조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싼 주식을, 좋은 주식을 싸게 사서 영원히 보유한다. 이거는 옛날 투자 스타일이고요. 찰리 먼거를 만난 이후로 우량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서 너무 비쌀 때 사지 말고 적당한 가격에 사서 보유하는 거죠. 그리고 기업의 경쟁 구도나 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나 이런 거 보였을 때는 바이앤홀더가 아니고 굉장한 모멘텀 플레이를 하십니다. 자, 그는 검소한 생활로도 유명한데 1958년에 31,500달러를 주고 산 오마하 교외 지역의 2층짜리 주택에서 지금 68년째 살고 계십니다. 먹거리로는 맥도날드와 코카콜라 등을 즐기고요. 지난해 11월 10일 은퇴를 앞두고 주주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를 공개하기로 했는데 그는 여기서 위대함은 돈이나 권력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남을 돕는 모든 작은 행동들이 세상을 돕는 것이다. 황금률,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라.
황금률만큼 좋은 삶의 지침은 없다고 강조를 하셨고요. 또 신중하게 영웅을 선택하고 그들을 닮아가라. 완벽하지 못해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편지를 마쳤습니다. 후임 에이블 부회장은 캐나다 회계사 출신으로 버크셔의 비보험 사업부를 총괄해 왔었고요. 버핏의 존재감이 워낙 컸던 만큼 그는 어려운 승계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블룸버그다운 주요 외신은 버크셔가 보유한 막대한 현금을 에이블이 어떤 전략으로 운용할지가 시장의 최대 관전 포인트라고 전했습니다. 자, 우리가 새해 많은 다짐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어제 부모님과 저희 형제들과의 서로 새해 덕담을 나누는 데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하기는 했었는데요. 자, 위대함은 돈이나 권력으로 얻어지지 않고요. 남을 돕는 모든 작은 행동들이 세상을 돕는 것이다. 그리고 신중하게 영웅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나의 롤 모델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저희 아이들 친구 되는 애가 고등학생 때였나? 네, 그때 사회적으로 좀 나중에 논란이 됐던 땡땡동 주식부자 있잖아요. 네, 나는 저렇게 되고 싶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깜짝 놀랐는데, 왜냐면 완전히 카지노식 금융을 했던 비전문가이면서 많은 문란을 나중에 일으키게 되는데, 그런 사람을 잘못해서 와, 나도 저렇게 돈을 벌고 싶다. 그런 잘못된 롤 모델을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영웅을 선택하라. 이 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식 바닥에도 보면 주식 바닥에도 보면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기 때문에 잘 신중하게 롤 모델을 선택하셔가지고 남을 돕는 그런 삶을 사시는 2026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큰일 났네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계약 해지 악몽 K배터리 3사 ESS 1조 수주전에 올인인데요. 자, K배터리의 새 먹거리가 ESS입니다. K배터리가 미국발 전기차 캐즘 장기화 조짐 속에서 지금 불안한 출발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 배터리 업계의 무게중심은 새 먹거리인 ESS로 빠르게 이동할 것으로 보이고요. LG엔솔이 지난달에 이 공급 계약 폐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최근에 많이 흔들리고 있죠. 사업이 자초된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전기차 정책 변화 때문이었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중단해버리니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생산 규모를 줄이거나 신차 출시 계획을 연기해버렸죠. 배터리 소재사에도 불똥이 튀었고, LNF가 테슬라와 맺은 3조 8천억 규모 양극재 공급 계약도 사실상 계약 해지가 됐고, 포스코프chen GM과의 공급 계약 실적이 80% 감소했고요. SKC는 양극재 사업 진출 자체를 철회를 했습니다. 당분간 전기차 수요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올해까지 여파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상승하고 있는 리튬 가격에서 반등의 가능성을 찾고 있고요. 지금 리튬 가격이 1kg당 작년 연말에 118위안을 기록을 했습니다. 23년 11월 24일에 이 120위안을 기록한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리튬은 양극재 원가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핵심 원료로 배터리 판매가와 연동이 되죠. 전기차 수요가 둔화했는데도 리튬 가격이 오른 데에는 이 ESS 수요 확대의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기를 미리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이 ESS는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을 위한 핵심 장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삼성증권에 따르면 2024년 대비 2027년 글로벌 리튬 수요는
전기차 부문에서는 74.3% 증가하는 반면에 ESS 부문에서는 무려 211%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변화에 맞춰서 국내 배터리사도 일제히 ESS용 배터리로 사업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1조 원 규모인 정부의 2차 ESS 중앙계약 시장 사업이 연초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2월 우선 협상 대상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국내 배터리사들은 수주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고요. 지난해 진행한 1차 사업에서는 삼성 SDI가 전체 물량의 76%를, LG엔솔이 나머지 물량을 가져갔고 수주 금액도 금액이지만 정부가 발주하는 안정적인 수요처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네, 전기차 시장은 여전히 안 좋은데 ESS가 시장이 급성장하는 하면서 이 리튬 가격이 저는 답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다는 말은 전기차 캐즘에서의 부진을 얼마든지 ESS로 상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리튬 가격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좀 희망을 가지시고 버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허재원의 마음상담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나요? 인데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삶의 모습을 심리학에서는 가치라 부릅니다. 심리학에서 가치를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우리가 삶의 가치, 뭘 중요시 여기느냐. 이는 승패가 나뉘고 결승점이 정해진 목표와는 다릅니다. 목표가 언젠가 무엇이 되고 싶다, 무엇을 하고 싶다로 표현을 한다면 가치는 어떠한 생을 살고 싶다, 어떠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고전적인 은유에서 목표와 가치는 각각 결혼과 사랑에 비유합니다. 나는 언젠가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소원은 종착지가 정해진 목표이고요. 목표가 달성되는 순간 더 이상 그 목표를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나는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소원은 가치입니다. 가치는 우리가 매 순간 내내 하고자 하는 행동입니다. 지금의 생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지를 안내해주는 매일의 지침입니다. 만약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가 있어 나 혹은 내 자녀의 삶을 위해 단 하나의 소원을 말할 수 있다면 무엇을 빌고자 하실까요?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 마르지 않는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세요라는 소원은 목표에 다 있습니다. 그러네, 이런 거는 목표다, 그죠? 반면 매일 아침 자기 생이 너무나 재밌다는 듯 호기심으로 눈을 뜨고 매일 저녁이면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도 감사한 마음을 누이며 잠드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는 소원은 가치를 향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연초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많은 소원을 비셨을 건데 대부분 목표만 얘기하신 게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다양합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연결되는 것, 관계와 연결이고요. 재미와 창의성을 추구하는 것, 재미, 기여하고 몰입하고 근면하게 사는 것, 성실, 지속적으로 배우고 기술을 익히고 호기심을 채우는 것, 자기개발, 무언가를 돌보는 것, 헌신과 돌봄, 몸과 마음의 건강을 좋게 하는 것, 건강, 세속적이라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부유함이나 명예 자체도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내가 왜 이런 가치를 추구하고 있지? 내가 애정결핍인가? 속물인가? 따위의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치는 본래 아무 이유나 설명 없이도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영감을 주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비춥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가치들을 매일 쫓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선뜻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하며 말을 이어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나를 현혹하는 자극들로 눈이 가리워지고 그리고 마음이 진창을 구르고 있을 때에는 냉소주의와 비관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와
결과물만을 강조하는 환경의 탓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고자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패와 좌절을 겪은 후 무엇이 가장 고통스럽고 속상하게 느껴질 것 같으신가요? 참 얄궂게도 우리는 큰 실패를 겪고 나서야 실로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겨왔는지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가 중요하네요. 그죠? 큰 실패를 겪고 나서야. 이때의 우울과 절망감의 원인은 겉보기에는 실패 경험 때문인 것으로 보이겠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슬픔의 이유는 저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이번엔 정말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게 좌절되어서라고 답할 거고, 어릴 때부터 바라던 취미생활을 시작하려 했는데 이젠 경제적인 상황에 덜 연연하며 일에 몰입하려 했는데 이제서야 공부를 다시 해보고 싶었는데 기부나 봉사를 시작하려 했는데 창작을 더 많이 해보려 했는데 운동을 시작을 하려 했는데 눈치채셨는지요? 가치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쫓던 가치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긴 시간 바라던 소망이 좌절된 그 순간 누구든 예외 없이 거대한 슬픔에 짓눌립니다. 그러나 이때를 놓치지 않고 마음 한켠에서 끈질기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대체 왜 그렇게 슬퍼하는가? 무엇을 잃었다고 여겨 그렇게나 맨날 며칠을 혹은 평생을 희생하여 슬퍼하는가? 사실은 나는 이런 것을 하고 싶었던 거였구나. 사실은 나는 이런 것을 할 때에 내 삶이 의미 있다고 느끼는 것이었구나. 이럴 때야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구나. 실패 앞에서 어떤 간절한 기대가 허물어져 나의 방향을 잃은 듯 멈춰서 있나요? 사실 내가 매일같이 품어왔던 가치들은 무엇이었나요? 어릴 적 당신은 정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나요? 사랑하고 연결되는 것, 즐거움과 재미, 성실한 하루를 사는 것,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 나누고 헌신하고 지지하고 돌보는 것, 몸과 마음을 가꾸는 것, 명예로운 삶을 사는 것. 이제 다시 방향을 설정하고 지금은 어떤 가치로 향하는 길이 가로막혀졌다는 생각이 드는지 살피세요. 그리고 그 가치로 향하는 길이 정말 막혀 있는지도 찬찬히 살펴보세요. 조금 돌아가더라도 여전히 당신의 가치로 향하는 수많은 오솔길들이 있음을 알아차리세요. 또한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도 이미 손에 들려 있었음을 알아차리세요. 당신은 늘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랐나요? 이제 그 소원이 이미 다 이루어진 듯 오늘을 사세요. 연결되고 즐기고 배우고 헌신하며 매일을 가치로 향하세요. 당신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얘기를 하는군요. 당신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나요? 그런데 교수님 말씀대로 각자의 그 가치관을 갖고 그냥 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가치관에 너무 우리가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죠? 각자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거고, 하지만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그 올바른 가치관이 결국은 저는 올바른 인생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세, 105세 되셨죠. 이제 김영석 교수님 같은 그런 현인분들이 삶을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아까 워런 버핏처럼 존경받는 그런 분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셨는가. 그래서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허재원 교수님의 마음 상동서를 보면서 올해 나는 2026년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가. 저는 있습니다. 저는 있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올해 2026년 정말 값진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의 신박 오늘 좀 길었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